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 인생을 바꿔준 상간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빨간색 외제차에 스포츠카가 집 앞에 멈춰 섰었는데 전장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그 안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다른 여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는 그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눈웃음이 있었고 딱 봐도 바람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집 앞에서 사람들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온 남편도 대단했지만 대놓고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 잠깐의 순간에도 남편과 아는 지인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서로 마주한 얼굴에서 나오는 불꽃 튀는 눈빛은 결국 스킨십을 유발했고 진한 입맞춤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장바구니를 다시 들은 뒤에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미리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얘가 아주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미리야, 엄마 말이 안 들려? 얘,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엄마, 서유리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만 보고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간다. 서유리가 계속 갓난쟁이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은 최대한 떨쳐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너무 힘들면 병원에라도 다녀올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 수유 중이니까 약은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 말처럼 힘든 건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본 광경을 차마 엄마한테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엄마한테 나눠드리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려 애썼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활기찬 모습으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며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사위 왔다고 들고 있던 가방까지 들어주셨네요.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배가 많이 고프다고 더러운 손으로 저를 안아주려 하길래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이 당황을 하자 뒤에서 지켜보신 엄마는 급하게 상황 수습을 하시려고 제가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걱정되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척 조만간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가끔 힘들 때 상담받는 의사가 있다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맨정신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다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상담을 받으면서 일러주신 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상간녀와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법적 싸움에 도움이 된다며 사진, 동영상, 녹음, 카톡의 대화 등 최대한 확보하라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다른 증거물을 쉽게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고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건 이혼할 때 저에게 정말 좋은 증거물이었던 건데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뿐이라 아쉽게도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뒤늦은 일 후회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방법을 서둘러 찾아봐야 했는데 핸드폰은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고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증거물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서둘러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조차 의심스러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같이 외출할 거라며 병원을 예약해놨다고 시간 맞춰 가야 한다며 서둘러 움직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라 저는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힘들게 예약해놓은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하게 되면서 엄마도 다녀오라는 말을 하셔서 일단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상담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길래 새삼스럽게 왜 저를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담 순서가 되고 저를 호명하는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를 상담해줄 의사는 다름 아닌 스포츠카를 타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났던 여자였어요. 능력 좋은 여자가 의사의 직업까지 하고 있었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여자가 왜 유부남인 남편을 만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의사인 상간녀의 눈빛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며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자상하세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는데 대충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원래 산후 우울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험난한 삶의 무게를 지어주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될 뿐이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고 물으셨죠? 최근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 점들이 보여서 걱정이 많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저에게 무심한 건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언제나 한결같았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줄 수 있을까요? 저를 챙겨주는 척 하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보여주는 식인 거고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병원에 오는데 차에서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봐 주지 않았죠. 사랑이 식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런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께서 제일 치명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그러셨죠? 환자분은 언제나 한결같았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봤을 때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길 기대하고 있죠.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기 전에 시각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산 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 전에는 신혼이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셨겠지만 출산을 하시면서부터 임신을 하고 몸매도 전부 다 망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일 헝클어진 머리에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데 씨름을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과 화장까지 안 하고 있으니 1차적인 시각적 충족 요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남편분은 환자분이 여자로 느껴지는 게 아닌 태어난 아이의 엄마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남편분의 사랑은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해결 방법은 환자분께서 본인을 열심히 가꾸고 남편을 자극할 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거예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담을 해주던 상간녀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대며 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물을 얻어내지 못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일부러 저를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행동하는 상간녀를 보면서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상간녀의 말을 되받아치며 최대한 속을 긁어 놓았고 서로 불꽃 튀는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방금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고 잠깐의 즐거움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바람난 여자도 참 안타깝네요. 결국 그 여자도 누군가에 의해 버림받게 될 게 뻔하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닐 테고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로 남겨지겠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 붙을 거고요. 원래 자기 앞에 놓여있는 먹이보다 남의 먹이가 더 먹음직스럽고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빼앗아 자기의 소유가 돼서 비교해보면 결국 독인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잠깐의 불꽃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조만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오겠죠. 그이가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딱 보니까 선생님께선 피부에 탄력도 있고 몸매도 좋으신 걸 보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꼬이겠어요.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으시니 남자들이 침 흘리며 달려들어서 상당히 피곤하시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신데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똥파리는 최대한 피해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세요.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조언 좀 해드렸네요.
선생님이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해 오셨겠지만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덕분에 출산 우울증은 싹 사라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놀러 올게요. 상간녀 앞에 절대 굽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자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분명 상간녀에게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테고 상간녀는 그런 저를 만나 분명 골려주려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을 테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색은 못한 채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후련해진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능력 좋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런 여자가 유부남인 저희 남편을 건드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은 잘 다녀왔냐는 말에 산후 우울증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제서야 밝아지신 얼굴을 하셨지만 앞으로 있게 될 안 좋은 일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당황을 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당신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길래 담당 의사가 그 난리를 쳐? 상담을 받고 오라고 한 거지. 가서 의사랑 싸우고 오라고 했어? 기껏 힘들게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갔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내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와.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담을 받은 것뿐이고 그분이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내 의견을 내세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당신 그 의사분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 퇴근하고 병원에 다녀온 거야? 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건데? 그 의사는 심리 상담해주는 게 직업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한 말에 화가 났다는 거지? 출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 위로해주기 위해 상담을 해주기로 한 건데 뭐가 그렇게까지 열받아서 당신한테까지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는 그 의사랑 싸운 적이 전혀 없는데 둘이 따로 만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따로 만나?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온 거지. 당신이 상담은 잘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잠깐 전화를 했던 것 뿐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만약 내가 병원에서 안 좋게 하고 나왔어도 나한테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잖아. 오히려 그 의사 선생의 편에서만 얘기하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당신 나 몰래 그 의사랑 따로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왜 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시선을 피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당신 지금 그 의사 선생이랑 나 몰래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산후 우울증이 오더니 이젠 아주 별의별 상상까지 하는구만. 그냥 말을 말자. 제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을 쥐어뜯고 싶었지만 옆에 엄마가 있어서 최대한 꾹 참았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변호사에게 찾아가 혼자서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고 돈이 좀 들지만 저를 대신해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분을 고용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찾기 힘든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방문을 열어 그 안에 베일이 가려져 있던 핸드폰 속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절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청난 배신은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함께 찍은 사진의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회사에 급한 일 때문에 늦게 온다던 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있었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면서 핸드폰 속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제 핸드폰에 전부 저장해 두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조사를 하시던 분에게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서 자주 만나는 모습들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장 문자를 보내셨고 보는 즉시 연락을 달라며 상당히 급하다고 재촉하시길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네요. 시모는 당장 시댁으로 와달라며 할 말이 있다며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셨어요. 어차피 남편과의 이혼을 통보해야 돼서 이참에 잘됐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물을 챙긴 뒤에 시댁에 들어갔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물건 하나를 쥐어 주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바라보자 저를 보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옆에서 일손만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을 하셨네요. 누가 오길래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50점 반상이 눈앞에 펼쳐졌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시모는 너무 떨린다면서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의사 상간녀였어요. 둘이 손을 잡으며 들어온 모습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귀한 손님이 의사 상간녀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 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상간녀와 함께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뿌리쳤네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 식탁 위에 올리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50첩 반상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린 다음 내어주었고 상간녀는 썩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면서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상간녀는 음식을 먹자마자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남편의 얼굴에 뿜어 버렸네요. 거의 동시에 음식을 먹던 남편도
놀랐는지 이게 뭐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이 음식에다 전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니? 내가 이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발이나 들면 될 것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기분이 상했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능력 좋은 여자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요? 왜 이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라도 나오길 바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너만 빠지면 대박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럼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질질 끌어봤자 뭐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최대한 빨리 알리고 내 아들과 정리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시간이 금인데 언제까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마주보며 살 거야? 그래서 내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너 부른 거다. 말 나온 김에 오늘 확실하게 해결하고 너희들의 관계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내 아들도 하루빨리 능력 좋은 마누라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도 의사 며느리 어서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며 자랑 좀 하고 다니자. 의사 며느리였는데 위자료쯤이야 우리가 감당하마.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고.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저도 벌써 이미 알고 있어서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이혼 서류 떼려 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의사 며느리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평생 땅을 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후회는 무슨?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이고 평생 의사 며느리 업고 살 건데 너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니? 할 말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줘라. 안 그래도 나가려 했어요. 당신도 나를 내친 거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한 남편과 시모에게 상견례 온다고 만들어준 음식들을 주워들어 얼굴에다 사정없이 던진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울려 붙였고 옆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상간녀에게 옆에 있던 양념통 중에 청양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에 있던 증거물을 남편에게 뿌려대며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의 충격 실체까지 전부 함께 들어있던 터라 가방 속에 있던 증거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물을 꺼낸다면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저는 오히려 시댁 집안을 구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오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차후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배꼽 잡고 이혼 서류를 떼러 달려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또한 전부 청구받았네요. 그리고 의사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으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네요.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전부 다 포기를 했고 저희 집안과 자기 자식과도
그렇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의사상간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얼마 뒤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채 찬물을 끼얹으셨네요. 시모는 다시 돌아와 달라며 저에게 간절히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제 마음을 돌리기엔 늦어버렸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오셨어요? 저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경고까지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하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었나 봐.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갈라설 테니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미리 알려줬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 여자의 집안이 엄청나게 재력이 많은 줄 알았지. 의사에다가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데 누가 핀털털이라고 상상을 했겠니? 당연히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생각했었지. 그 여자한테 빚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 집안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려고 간이며 쓸기며 다 빼줘서 겨우 결혼까지 성사시켰다고. 어떻게 의사라는 여자가 집 하나 없이 스포츠카 딸랑 하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빚 탕감하는 데 쓰고 자기들 필요한 거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전부 다 써버렸단다. 걔는 자기가 벌은 돈으로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도 흥청망청 쓰면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대로 의사 며느리 얻으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빚을 달고 살 텐데 손해본 금액이 있으니 쉽게 이혼은 못하실 텐데 이미 후회하셔봤자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겠네요. 오신 김에 물 한 바가지 더 하시고 가시고 평생 쪽박 껴안고 만수무강 하세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물 한 바가지에 모두 모아 시모와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고 산물에 범벅이 된 시모와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의사상간녀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돈은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수중에 생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버는 만큼 그 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가족들이 빌부터 함께 먹고 살고 있던 거였네요. 그것도 모르고 시댁 집안은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상간녀 집안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상간녀 집안은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무턱대고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급할 땐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까지 벌어져 그 빚이 15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상간녀는 과거에 출산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후원까지 해주고 있던 걸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보육원에 보냈다는 씻을 수 없는 과거까지 있었네요. 겉에 껍데기만 의사인 쓰레기 집안 사람들과 엮이게 된 시댁 집안의 결말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니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바랄 뿐이네요. 똥차가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비켜갈 수 없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 집안에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고 그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때 각기 다른 사람의 본성이 자신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네요. 작년에 아버님께서 가족 전체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시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흩어져 있던 재산을 한데 모아 통장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1,000억이나 된다는 시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살아생전 얼굴 한번 안 보인 자식들도 있었고 어쩌다가 돈이 필요할 때 찾아오는 자식들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얼굴을 보여주는 시댁 집안의 자식들이 1,00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손에 쥐고자 처음으로 병실에 모여 숨죽인 채 시부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조건을 듣게 되었고 저희 모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네요. 아버지,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돈으로 저희 가지고 놀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3번을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저희 보고 하라는 거죠?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형제들끼리 3번 만나서 저녁이나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1,000억을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잖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니? 그때까지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야? 내가 세상 떠나면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도 상관없지만 나 살아있는 동안 한데 모여 진심으로 서로 아끼며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1,000억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전액 기부하마. 할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하거라. 솔직히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뭉쳐본 것도 나쁘지 않잖아. 형들은 참 단순해. 그게 말처럼 쉬울 거라 생각해. 아빠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무조건 3번은 얼굴을 봐야 하는 거라고. 솔직히 형들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너 형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들이 하자면 묵묵히 따라오기나 해. 나는 전적으로 형들 의견을 따르겠어.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대로 일주일에 서로 시간 맞춰서 3번을 매주 얼굴을 본다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눠주실 상속분을 아우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뭉쳐본 적 없었고 서로 얼굴 보며
웃고 지냈던 적도 없었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천억의 대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서 모두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 서로의 핑계로 저쪽부터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누구보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아는데 그게 되겠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 얹은 거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만큼 이번 기회에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형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과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지켜봐온 결과 단 한 번도 6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적은 제 기억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1000억의 유산을 남긴 채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서로 가져가겠다고 침 흘리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남편 말고는 단 한 명도 시부의 얼굴을 보러 온 적이 없었어요. 자식이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게 우선이지만 시부의 자식들은 그렇지 못했었죠. 시댁 집안 전체가 못 사는 형편이 아니에요. 모두들 떵떵거리며 잘 살 정도로 부유하게 자라왔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시부께서는 처음에 시모와 함께 과일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 처음으로 작은 건물을 샀었는데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 과정들이 분명 쉽지 않으셨을 테고 시부는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뒤에서 지원해 주셨지만 정작 자식들은 서로의 욕심만 채우기 바빴고 싸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각자의 인생만 신경 쓸 뿐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상황들을 전부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돌아갔었죠. 시모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 원하셨지만 시모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형제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던 건 남편을 제외하고 막내와 셋째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나마 시모와 제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보러 왔었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었네요. 그때 당시 시부는 자식들의 얼굴을 2번 다시 안 보겠다고 난리를 쳤었고 그 이후 이런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남편만 형제들끼리 뭉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시켰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죠. 그런데 1000억의 재산에 눈이 멀어 모두가 시부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게 너무 속보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네요. 그래도 돈은 받고 싶었는지 모두가 일주일에 3번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남편은 시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제가 봐도 시부의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방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조건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얼굴 보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봤지만 한 달도 못 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모두가 형편도 나쁘지 않잖아요. 돈이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분명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니? 자신들에게 분배받을 재산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게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있다 해도 돈의 갈증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이 전부 다 내 앞에 모인 거 아니겠니? 내가 세상 떠나면 너희들끼리 뭉치고 살아야 한다. 지금은 각자가 혈기왕성하니까 가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할 테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 걸 저놈들도 분명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조금의 노력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서로가 다시 뭉치는데 어렵지 않을 거 아냐? 고작 몇 달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마진이가 장남으로서 고생이 많다. 여섯 형제 중에 제일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네가 제일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구나.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되겠지만 애비의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줬으면 한다. 너희들도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거라. 시부는 가족의 중요성을 남편에게 재차 설명하면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희생해야 될 몇 가지들을 일러주었고, 남편도 책임감의 무게를 가지고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을 운영하면서 밑에 시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며 노력을 했었고, 처음으로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예약된 자리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잠시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첫날은 각자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금세 빈자리 없이 꽉 차게 되었고, 처음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처음 아닌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밥 먹자고 불렀을 때 그때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흘러버렸네. 옛날 생각나지 않아? 오늘은 가볍게 저녁 먹고 흩어지는 걸로 하자. 함께 모인 만큼 좋은 말만 하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인 거 알지? 아버지께서 전날에 많이 걱정하셨어. 너희들이 안 오는 줄 알고 잠 한숨 못 주무셨다. 돈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몫을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걸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그냥 빨리 나눠주면 될 것을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어. 우리가 한가하지는 않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형이 대신 해주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할게.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 저녁 먹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의 목적은 함께 모여서 사진 한 장 찍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럴 줄 알고 아버지께서 밥 먹는 사진이랑 다 먹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 웃으면서 찍은 사진 보여달라고 하셨어. 적어도 2시간은 함께 있으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 시간은 다들 되잖아. 아유, 그냥 그 돈 기부하시라 해. 형들 이렇게까지 해서 돈 받고 싶어? 전억 그거 나눠봤자 얼마나 된다고.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이 자리에 제일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형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부려먹었어? 막내라고 맨날 잔심부름 시키고 허구한 날 괴롭히면서 구박하고 정말 듣기 싫었다고. 그리고 왜 형수님만 이 자리에 참석한 건데 우리도 와이프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 형수는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옆에 있어주는 거고, 우리들도 지금 이 상황이 위태로운데 각자 재수씨들까지 데려오면 여기가 전쟁터로 변하지 않겠소? 다 생각해서 결정한 문제니까
괜한 걸로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서로 안부나 좀 묻자. 오늘은 그냥 빨리 밥 먹고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첫날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모두가 서로 안부 물으며 분위기를 즐기러 온 건 아니잖아. 우리 목적이 뭐야? 날수만 채워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어차피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서로 얼굴 볼 일 없을 거잖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후딱 해치우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전날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며 그날은 식사만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짧게 끝났지만 시작은 좋았기 때문에 남편은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에게 함께 모여있는 사진을 전송해드리며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화통화로 설명해 드렸네요.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 항상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남편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남편 옆에 붙어 있다는 걸 시동생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다음 모임 때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네요. 내 와이프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식사 자리에 안 올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데려왔는데 안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형들도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 남자들만 있으면 분위기만 더 험악해진다니까. 내가 또 분위기 하나는 기통차게 띄우잖아. 이왕 모이는 거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인상 쓰면서 얼굴 붉힐 필요 뭐 있어? 어차피 돈은 우리가 나눠 가질 텐데. 안 그래요, 형님? 아, 형님은 이번에 받게 되는 재산 우리들한테 나눠주신다고 하셨지?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런다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미련하게 윗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퍼나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재산 분배를 공평하게 나눠주시는지 모르겠네. 여보, 우리가 형님네 다음인데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러게, 왜 그걸 잊고 있었지? 공평하게 가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둘째인데 더 많이 가져가야지. 형,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럼 내가 제일 적게 가져가라는 거야? 형들이 뭘 했다고 아빠가 정하신 재산 분배를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거야?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먼. 하여튼 둘째 형은 예전부터 욕심은 많아가지고 동생들 것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고 맨날 이기적인 행동들만 했었잖아. 절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도 없었고. 막내 너 말 잘했다. 맨날 본인들 실속만 챙기려 하고 우리들은 거들떠나 봤어. 이번에는 절대 양보 못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분위기 하나는 잘 띄운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 벌써 시끌벅적하잖아. 돈 얘기만 나오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아버님은 이런 짓을 왜 하시는지 몰라? 서로 피곤한 일인데 정말 미련하신 것 같아. 오늘도 사진 박아야 한다면서요? 아주버님도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동생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셔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어차피 각자 알아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서로가 헐뜯고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으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라고 만들어주신 건데 재수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동생들 보는 앞에서 어른으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남편은 언제나 침착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성격이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어요. 남편은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무서울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고 시부께서 저희에게 부탁을 했던 논의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며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동서들은 남편의 기에 눌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내 시동생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가라앉히려는 분위기를 다시 불지르면서 순식간에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형은 그게 문제야. 혼자 착한 척, 자신은 깨끗하고 잘못이 없는 척만 하잖아. 속으로는 우리 욕을 엄청 많이 하면서 솔직히 내리 사랑이라고 하던데 아빠 엄마의 사랑은 형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형제들 중에 아버지 재산 우리 몰래 제일 많이 물려받지 않았어? 그러니 아버지께서 재산 나눠주신다고 하셨을 때 양심에 찔리니까 받지 않고 우리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한 거잖아. 내가 봤을 때 형이 우리를 제일 많이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논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형이 생각하는 게 뭔데? 그냥 서로 좋은 말만 하고 분위기 좋게 끌어올려서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원하는 거야? 그런 건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수 있지.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일 거라 생각해? 천만에. 오히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우리 모두는 예전보다 더 얼굴을 안 보게 될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오히려 불을 지피는 꼴이라고. 제일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 머리를 좀 활용하라고. 미련한 짓 그만하고. 형들도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내 말이 틀려? 이런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너는 말이 참 많아. 항상 선을 넘을 것 같은 행동을 하려다가도 그 선을 절대 안 넘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개념이 없네. 형들도 가만히 있는데 어디 제일 하바리 막내가 큰형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뭘 했는데?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막내인 너는 뭘 했냐고? 맨날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형들 이간질이나 시키고 자기 실속은 다 챙겼으면서 또 시작이네. 형들 불 지펴놓고 너는 뒤에서 구경만 하겠다는 거냐?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너희 그 뱀 같은 녀를 잘라내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오늘이 딱 그날인 것 같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끝장 보자. 형제가 6이다 보니까 서로가 모두 공평하게 챙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분명 마음에 맞는 형제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겠죠. 둘째 시동생은 그래도 남편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와서 그런지 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막내들은 형들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셋째와 넷째 시동생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막내 시동생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과 둘째 시동생에게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보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시부의 유산 1,000억을 두고 식당 안에서 육탄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경찰들의 진압으로 분위기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남겨둔 채 더 이상 6 형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시부의 바람대로 6 형제가 우애 좋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포기를 했고 서로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형제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시부는 예상한 결과라며 현실을 인정하게 되셨네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원래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유는 서로 위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그림을 원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건데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모두는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인생을 살고 말았네요. 남편도 시부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들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뒤부터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막내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남편은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내 시동생의 말을 듣고 있었죠. 형,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아빠 몸 상태는 어떠셔? 많이 안 좋아지셨나?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조건 아직 유효한가? 글쎄, 그건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봐야 알겠는데.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왜 궁금한 거지? 사실은 내가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한데 돈 날 구멍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토달지 않고 움직일 테니까 일단 돈부터 당겨받을 수 없을까? 형이 말 좀 잘해줘봐. 그걸 왜 내가 대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네가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아쉬울 때만 가족을 찾는 거야? 너도 정말 한심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하도록 해라. 막내 시동생은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시동생의 전화를 시작으로 둘째부터 5째 시동생 전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막내 시동생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한 남편은 둘째 시동생에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둘째부터 6째까지 집안이 망할 정도로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예전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둘째부터 막내까지 전부 신종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1년 수익률이 무려 300%에 원금마저 해외 손해보험사가 보장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와 외국인 관계자들이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언제든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모두들 처음에는 적당한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업체들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왔었고 둘째부터 막내까지 수익금이 들어온 걸 확인한 이후부터 불신이 확신으로 커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무리할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암호화폐 홈페이지가 닫히면서
관계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자 그때부터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시동생들뿐만 아니라 몇만 명을 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피해액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결국 시동생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위태로워지자 살기 위해서는 시부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저희는 시부의 병실에 또다시 함께 모이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부는 한심하다는 듯 시동생들을 한번 훑어보시곤 막내 시동생과 함께 온 7살 시조카 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어준 뒤 시동생 품으로 돌려보냈고 천천히 주먹을 펼친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시조카의 손에 쥐어져 있던 건 1,000억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1,000원짜리 한 장과 서류 한 장이었고 시부는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000억은 익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했다는 걸 듣게 되면서 시동생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부는 시조카에게 넘겨주었던 서류 한 장을 보여주며 1,000억을 기부했다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시동생들은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병실에서 시부에 대해 원망을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네요. 시동생들은 허탈하다는 듯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도 없었고 시부는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시동생들은 하루빨리 사기친 일당들이 잡히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워낙 대규모로 펼쳐진 사기 행각은 해외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네요. 평소에는 등 돌리고 안 보던 형제들이 돈 앞에서는 똘똘 뭉쳐 크게 한번 벌어보려 했다가 결국 전 재산을 말아먹은 꼴이 참 한심할 뿐입니다. 시동생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제 와서 저희 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달라붙으려 하네요. 남편은 그때 이후 시동생들에게 질려버렸는지 더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인연 끊고 사는 게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화목하신가요? 형제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 하나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라며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된 38살 여자입니다. 눈 감고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선택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겠죠. 하지만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찍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임신을 한다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부모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상처되는 말들도 많이 들었고 남몰래 눈물도 흘리며 힘겨운 삶을 보내면서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을 때 저희 둘 다 정상이라고 나와서 컨디션만 잘 조절하면 무리 없이 임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었지만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원장님은 시험관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가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지쳐가면서 시험관까지 생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을 때 몸에서 처음 느껴보는 반응을 겪게 되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는 순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 결과였어요. 힘들게 찾아온 만큼 최대한 무사히 출산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리자 기뻐 날뛰며 서둘러 집에 들어가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있으라며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겠다는 말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양가 부모님께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보다 시모가 오히려 더 기뻐하셨고 그날 당일 연락도 없이 집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양손 가득 많은 것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오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전화 한 통만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가 임신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몸 쓰는 일은 최소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내가 급하게 음식 좀 만들어 왔다. 현태가 퇴근하려면 아직 1시간 정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시간 맞춰 온 거다. 너 저녁 준비하는 것도 계속 서 있어야 해서 몸에 무리가 온다고. 어서 앉아 있거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너는 그냥 푹 쉬면 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제가 누워서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서 들어가 누워 있어라. 임신했을 때는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안정기에만 접어들어도 한시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시미가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마.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시모의 행동은 임신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했었어요. 시모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적응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신경 써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회사에서 기존의 퇴근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건네준 임신 결과를 바라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길래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핸드폰을 달라고 얘기한 뒤에 전화가 다시 오면 받으려 했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시모가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분위기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한데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된 일이라 시모도 그렇고 저도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남편이 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화를 내시면서 다그치시더니 시모는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길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너 입으로 똑바로 말하지 못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안해, 수영아.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라는 거야? 지금 수영이 너 뱃속에 있는 아이 말고 나한테는 한 달 전에 벌써 다른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야. 뭐라고? 당신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여태껏 숨기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처럼 기뻐 날뛰었던 거야?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약간의 시간차로 임신한 거 말고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당신은 내 아이 낳고 지금처럼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내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야? 바람 피우는 것보다 다른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만든 게 더 큰 잘못인 거 몰라? 어떻게 된 게 너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언제부터야? 수용이랑 같이 보육원에 갔을 때부터요. 그때 처음으로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수용이가 임신이 하도 안 돼서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엄마도 알고 계시죠? 그때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사람의 눈빛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따뜻한 시선들이 제 마음을 울렸고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보육원으로 이끌려갔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가 주고받았던 감정을 숨기기에는 너무 많은 진심이 통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영이 몰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 소홀한 적은 없었어요. 그건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하면서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임신이 되면서부터 불안했는지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줬으면 하나 봐. 그런데 나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 마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남편과 입양도 생각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원장님과 대화 몇 번 나눈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제가 모르는 감정을 싹 틔우고 있었던 거였죠.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던 여자가 남편 머릿속에는 그녀가 각인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지울 수 없는 그녀의 모습이 저 몰래 또다시 보육원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의 상식적으로 벗어난 무책임한 행동은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버렸고 행복은 잠깐이었지만 불행은 끝이 없었네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킬 수 있는 거야? 자네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말했다면 새 삶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잖아. 장인어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라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걸 다 숨긴 채 이중생활을 했으면서 이게 바람이 아니야? 떳떳했으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 말처럼 차라리 나한테 미리 털어놓지 그랬어.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줬고 뱃속에 있는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날 이 아이도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도대체 나이가 몇 개인데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잖아. 왜 결혼을 하면 한 가족만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평생 산다는 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인간으로서의 삶이 너무 아깝잖아. 모든 선택은 자유인데 왜 그걸 사람들이 정한 선에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절대 이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과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이럴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처럼 걱정 없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고. 나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갈 테니까 우리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살자. 자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겐가? 당장 그 여자가 있는 곳을 말해주게.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 가정에 있는 사람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당장 그 여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게.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에요. 그러니 제 손에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화가 많이 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꼭 돌려놓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저와 남편이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빠의 말을 거절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과는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혼 소송을 위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모는 갑자기 닥친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람난 여자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길래 조심스럽게 받아보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였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에게 문자로 보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여자한테 감정적으로 지게 되는 것 같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보자고 한 거죠? 두렵지도 않나요? 제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제 남편을 뺏어가니까 기분 좋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도 현태 씨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아직 현태 씨한테 아무런 말도 못 들으셨나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시겠네요. 성함이 수영 씨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맨날 수영 씨 얘기밖에 안 해요. 같이 있어도 수영 씨와 함께 하면서 힘들거나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상간녀 주제에 수영 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으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임신하면서부터 현태 씨가 계속해서 제 옆에 있어주길 원했었어요. 처음 하는 임신이라서 그런지 많이 두려웠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떠날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두 번 다시 피해주지 않을 테니 그냥 기억에서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찾아오는 일 없을 테고 수영 씨의 가정을 깨지 않을 테니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른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 너무 괴로웠고 잠 한숨 못 잘 정도로 수영 씨한테 미안했어요. 그런다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그쪽이 아무도 모르게 떠난다고 하셔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면 끝인가요? 저희 가정은 이미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녀는 막말을 퍼붓고 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배가 눈에 띄었고 한 달 차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크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렇고 그녀도 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그녀에게 상간녀 소송 준비나 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떠나려고 했는지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렇고 남편까지 전부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 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뭐하러 온 거야? 내 딸 얼굴 보여줄 생각 없으니 당장 돌아가게. 사람이 어쩜 이리 뻔뻔한가? 장모님,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수영이와 대화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데?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속이 후련하겠어? 너는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정작 지금은 그 여자한테 마음이 전부 뺏긴 상태잖아. 나도 똑같이 임신한 거 몰라? 나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당신은 나한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수영아, 너 민정이 만났구나. 그런 거지? 어디로 간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줘.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민정이가 지금 있는 위치만 알려주면 돼. 정말 둘의 사랑 눈물겹다. 내가 왜 그걸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말해야 하는 거지? 나는 당신이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좋겠어.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지? 이 세상은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상황을 봐봐. 당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제대로 좀 보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은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용서를 구하면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아픔보다는 적어도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었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남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밖으로 내쫓으셨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제 배는 어느새 만삭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중간에 시모에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많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출산에만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제 품으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잘생긴 아들이었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였는데 정작 남편은 제 옆을 지켜주지 않았고 멀리 떠나가 버린 그녀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산후조리실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출산 소식을 들었는지 시모가 산후조리실의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눈에 무언가 눈에 띄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낳았다며? 정말 고생 많았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지금 상황 정리가 아직 안 돼서 현태는 오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수영이 너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마음인지는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만 그래도 일단 애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염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왔으니 이왕에 키우는 김에 이 아이도 좀 같이 보살펴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저에게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알아야죠. 그 아이, 현태랑 만나던 여자의 아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 여자가 글쎄 위암 말기였대. 그런데 그 사실을 최근에까지 숨기고 있었지 뭐야. 다행히도 아이한테는 암이 전이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여자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어쩔 수 없이 출산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여자는 아이를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회복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더구나. 그런데 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 아는지 분유를 먹여도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길래 생각난 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일단 무작정 데려오긴 했는데 지금은 지쳐 잠이 든 것 같구나. 이런 부탁하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무슨 죄겠니? 정말 미안하다. 시모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과거의 일이 어떻든 일단 아이부터 살리자며 저에게 아이를 떠밀듯 건네주셨고 제 품속으로 들어온 아이는 엄마가 그리웠는지 칭얼거리며 저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젖을 물렸고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면서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모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멍하니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시모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공간에서 침묵을 지키며 급하게 제 모유를 먹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만남은 분명 잘못된 거였고 시작도 하면 안 되는 천벌받을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이미 몸속에서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부터 남편은 그녀에게 온갖 관심과 사랑을 쏟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둘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애원했던 거였죠.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혼자서 지내다가 쓰러지게 되면서 병원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품으로 아이가 들어왔을 때 남편은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들을 시모에게 듣게 되었지만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던 둘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그녀와의 얘기를 시모를 통해 듣고 있는 제 자신은 더욱더 비참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괴로워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문을 열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다른 아이가 안긴 모습을 보며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고 시모는 모든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유를 먹고 있는 세상 떠난 그녀의 아이를 제품에서 뺐더니 시모에게 건네주셨어요. 저와 분리가 된 아이는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길래 저는 부모님께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다시 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불행하고 이 아이도 똑같이 불행하다며 해결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자면서 일단 아이를 돌려받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가 이런 짐까지 왜 짊어지냐고 오열을 하셨고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두 아이를 안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의 장례를 끝냈는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산후조리실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보였고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밟히는 제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또 하나 듣게 된 사실은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여자라며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찌됐든 전 아직까지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는 제 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고 화가 나지만 아이를 무작정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제가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중이시네요. 시부모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지만 달갑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만 보면 그 여자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라 저를 괴롭게 만드는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내린 결정이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른 거 보지 않고 아이만 보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련한 건가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